플로우 엘리베이션 SF 릴레이. 안녕하세요, 김용준 원장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사이너스 플로우 엘리베이션 SF 릴레이 케이스는 라테럴 어프로치 사이너스 그래프팅에 대한 원포인트 레슨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간혹 가다가 라테럴 어프로치를 해야 되는 케이스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때 당황스러운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실수를 간혹 하게 되거든요. 최근에 고리식재의 발전들, 아니면 임플란트 표면들의 발전으로 인해서 잔존 물량이 굉장히 적다고 하더라도 크레스탈 어프로치로 해결을 많이 할 수 있는 케이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즉 크레스탈 어프로치의 비율은 점점 높아지는 반면에 라테럴 어프로치 사이너스 본 그래프팅의 케이스들은 점점 그 빈도가 줄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장님들께서도 루틴하게 하던 프로시저가 아니라서 간혹가다 하다 보면은 내가 실수를 했구나 라는 생각들이 드는 케이스가 있으실 겁니다. 아무래도 라테럴 어프로치는 그 술식의 난이도도 높기 때문에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우게 되면 여러 가지 골치 아픈 상황들, 그리고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들을 만나시게 되겠죠. 저 역시 그렇게 하고 현재도 실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만 조심하면 라테럴 어프로치 사이너스 그래프팅을 좀 컴플리케이션 없이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전에 김현종 원장님께서 하셨던 2편, 3편 굉장히 재밌게 잘 봤는데, 김현종 원장님께서는 이제 공식대로 따라하는 것들에 대해서 차근차근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그 공식대로 따라하는 과정 중에서 우리가 원포인트로 잊지 말아야 될 몇 가지 것들을 좀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시술의 플로어에 맞춰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먼저 절개와 플랩 엘리베이션입니다. 제가 제일 강조드리고 싶은 건 라테럴 어프로치 할 때 절개선을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크레스탈 어프로치, 그냥 크레스탈 이시전만으로 대부분 해결되는 경우가 많은데, 라테럴 어프로치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직 절개선을 줘야 되겠죠. 그 수직 절개선의 위치, 특히 전방 수직 절개선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아래 두 개의 케이스가 있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케이스는 상악동의 전방 보더가 소구치 앞까지, 즉 캐나인까지 연장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오른쪽 케이스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떤가요? 그렇게 많이 전방 보더의 위치가 많이 앞쪽으로 치우쳐지지 않았죠. 문헌상으로 보면은 안테리어 보더는, 즉 상악동의 안테리어 보더는 캐나인이나 라테랄 인사이저 근처까지는 확장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에 따라 다 다르겠죠. 발치한 시기에 따라 다를 거고요. 두 케이스에 있어서 수직 절개선의 위치를 그냥 무치압부의 앞쪽에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왼쪽 같은 케이스에서 여기에 절개선을 주면 어떻게 될까요? 즉 무치압부의 바로 앞쪽인 5번에 디스탈에 주게 되면, 우리가 플랩을 크게 여는 걸 두려워하다 보니까 가능한 플랩을 크게 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주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라테럴 윈도우를 형성을 하고 나서 라테럴 윈도우를 통해서 사이너스의 안테리어 보더로 접근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안테리어 보더로 접근하기 위해서 라테럴 윈도우를 확장시키다 보면 절개선의 직하방에 라테럴 윈도우가 위치되게 되겠죠. 여러 가지로 불리해지게 되겠습니다. 왜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저런 경우에는 사이너스의 안테리어 보더가 그렇게 앞쪽으로 확장되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수직 절개선을 무치약 부위의 끝쪽에 주셔도 되겠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먼저 수직 절개선, 즉 전방 수직 절개선을 형성하기 전에 먼저 사이너스의 안테리어 보더가 어디까지 연장됐는지를 확인하자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런 경우라면요, 이렇게 앞쪽으로 움직이셔서 4번과 5번 사이, 아니면 4번에 매지아를 주는 게 좋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안테리어 버티칼 이시전의 위치는 사이누스의 안테리어 보더로부터 최소 5mm 정도는 전방에 위치하셔야지만 라테럴 윈도우를 형성하고 나서 그를 통해서 안테리어 보더까지 기구 접근이 쉬워집니다. 자, 이 케이스를 하나 보겠는데요. septum도 있고 안테리어 보더가 어디까지 연장되어 있나요? 2번과 3번 사이까지 연장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있어서 우리가 6번과 7번, 16번과 17번의 두 개를 라테럴 어프로치를 통해서 사이누스 서저리를 하려고 한다면, 먼저 가장 처음 절개선을 주는 위치가 안테리어 버티칼 이시전의 위치가 어디가 돼야 될까요? 이렇게 주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윈도우를 당연히 버티칼 이시전보다는 디스탈 쪽에 형성을 하겠죠. 이렇게 형성을 합니다. 이렇게 만들고 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우리가 제일 어려운 게, 환자는 누워있고, 그리고 버컬 칙과 마우스 코너가 항상 기구 조작을 앞쪽으로 하는데 걸리게 됩니다. 걸림돌이 되겠죠.
그러니까 앞쪽으로에는 시야가 불리하고 기구 조작이 어렵습니다. 안테리어 보더에 가장 가깝도록 라테럴 윈도우를 열어줘야지만 시야를 다이렉트로 확보할 수 있고 기구 조작이 쉬워집니다. 환자가 누워있고 우리가 앞쪽에서 뒤쪽을 보는 포지션에 있기 때문에 후방 쪽으로는 기구 접근도 쉽고 시야가 좋습니다.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고 수술을 했는데요.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한번 보시죠. 자, 플랩을 열었습니다. 안테리어 버티컬 액션의 위치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5번에 디스탈 해줬죠. 사이누스의 라테랄 월이 충분히 잘 노출됐습니다. 그래서 윈도우 잘 형성을 했죠. 보시는 것처럼 이런 위치에 형성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파노라마상에서 보고 제가 아차 실수했구나 알았어요. 사이누스의 보더가 이렇습니다. 전방 쪽으로만 보시면 더 연장돼 있죠.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윈도우를 형성을 하고 안테리어 보더를 따라서 또한 사이누스 플로어의 저 메지알 쪽 4번과 5번 하방에 있는 사이누스 플로어 쪽을 멤브레인을 디테치하기가 쉬울까요? 저렇게 플랫백 거상을 하지 못했던 부위에 사이누스 멤브레인의 거상이 쉽지가 않을 겁니다. 블라인드 수술을 해야 되겠죠. 우리가 라테랄 어프로치를 한다는 건 시야를 좋게 확보하고 사이누스 멤브레인을 충분히 보면서 올리겠다는 의도가 강한 수술인데 그렇게 하지 못하게 됩니다. 자, 윈도우를 이렇게 형성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여러 번 꺾여있는 사이너스 큐렉 같은 거 있으니까 글로 한번 시도를 해보자 했는데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앞쪽으로 최대한 이 플랩을 거상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앞쪽으로 확장을 하자 그래서 윈도우를 다시 앞쪽으로 확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현정 원장님께서 말씀드렸던 트랩파인 형식의 드릴을 사용을 해서 라테랄 윈도우를 가능한 작게 땄는데요. 안 되겠더라고요. 이 정도 사이즈의 윈도우를. 그래서 앞쪽으로 더 확장을 했고요. 하지만 기구 조작이 앞쪽으로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멤브레인 찢어집니다. 손쉽게 찢어집니다. 이렇게 찢어졌으면 벌써 찢어졌죠. 멤브레인을 들어 올리려고 디테치를 하는 순간 저 앞쪽으로는 사이너스 안테리어 보더가 훨씬 앞쪽에 있기 때문에 본을 닿으면서 멤브레인을 디테치를 할 수가 없겠죠. 이따가 사이너스 멤브레인 디테치하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모든 기구의 끝이 사이너스 플로어나 아니면 사이너스 내면에 있는 골벽과 접촉을 한 상태에서 사이너스 멤브레인을 거상을 해야 되는데요.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수술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럼 어떤 느낌이 드냐면요. 첫 단추부터 잘못 꽂은 거죠. 이때 절개선을 더 앞쪽으로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습니다. 이미 만들어 놨으니까요. 이렇게 수술이 첫 단추부터 잘못 꽂아지게 되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을 한번 하시고 나면 라테랄 어프로치 다시는 하고 싶지 않아 라는 생각이 들게 되겠죠. 그래서 가장 수술의 첫 단추인 인시전을 줄 때 조금만 더 주의 깊게 보자는 거죠. 안테리어 보더의 위치를 확인을 하고 그보다 앞쪽에 버티컬 인시전, 안테리어 버티컬 인시전을 주자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미리 사전에 파노라마를 리뷰를 해보시면서 버티컬 인시전을 줄 때 파노라마랑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서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첫 단추부터 잘못 빼는 일이 없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라테랄 윈도우를 형성하는 방법인데요. 라테랄 윈도우를 형성을 하기 위해서 벌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라테랄 어프로치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신 분들 중에 심한 출혈이 됐을 때 대처하지 못할 거라는 생각 때문에 이런 출혈이 되면 어떡하지? 그런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라테랄 어프로치를 꺼려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출혈이 되는 대부분의 아테리는 포스테리어 슈페리어 알베올라 아테리, 후상 치조 동맥이 되겠죠. 이 후상 치조 동맥은 막실러리 아테리로부터 분지를 해서 두 개의 분지를 냅니다. 다시 두 개의 아나스토모시스를 내죠. 골 내로 가는 브랜치가 있고 골 외에 버컬 플랩 쪽으로 위치한 두 개의 브랜치가 있고요. 이거는 인프라 오비탈 아테리와 다시 만나는 아나스토모시스를 만드는 브랜치가 되겠습니다. 그 동맥에 대한 출혈을 피하고 싶다고 한다면 라테랄 윈도우는 이 인트라 오세오스 브랜치의 아래쪽에 형성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인트라 오세오스 브랜치는 대부분 사이누스의 라테랄 월 내면에 존재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근데 이거를 CT상으로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CT상으로 잘 보입니다. 조금만 더 관심을 갖고 보면 보이는데요. 이게 후방 쪽에, 즉 대구치나 서드몰라 쪽에 있을 때는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라테랄 월 쪽에 붙어 있습니다. 하지만 소구치나 이 앞쪽으로 갈수록 다시 그 라테랄 월과 멤브레인 사이로 주행을 하다가 다시 또 인프라오비탈 아테리와 아나스토모시스를 만들기 위해서 또 바깥쪽으로 나옵니다. 라테랄 월의 상대적인 위치가 달라진다는 거죠. 즉 인트라 오세오스 브랜치의 위치가 상대적으로 다르다는 건데요. 제가 케이스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환자 보시겠습니다. 어디 부위냐면요. 대구치 부위에서요. 인덴테이션 이렇게 보이실 겁니다. 그루브가. 이게
포스테리어 슈페리어 알베올라 아테리가 라테랄 월 쪽으로 골레 브랜치를 인트라오세우스 브랜치를 내면서 들어가는 부위가 되겠고요. 월의 바깥쪽에 있죠. 그러다가 좀 더 앞쪽으로 한번 와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가운데 있죠. 캐널의 형태로 존재합니다. 조금 더 앞으로 와볼까요? 조금 더 앞쪽 메지알 쪽으로 오다 보면은 이제 그루브의 형식으로, 즉 라테랄 월과 사이너스 멤브레인 안쪽에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앞으로 와보면 이렇게 돼 있죠. 완벽하게 멤브레인에 묻혀져 있고요. 이런 식으로 그 위치에 따라서 라테랄 월에 대한 상대적인 이 인트라오세우스 아나스토모시스의 그 위치가 다르다는 거죠. 윈도우를 형성을 할 때 이렇게 되니까 골 바깥쪽에 있겠지, 아니면 사이너스 멤브레인에 가깝게 있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윈도우를 형성을 할 때 벌을 사용하는 부위가 캐널의 형태로 라테랄 월에 안에 완전하게 묻혀져 있다면 그쪽 부위에서 출혈이 될 수가 있습니다. CT를 통해서 인트라오세우스 아나스토모시스의 주행을 전반적으로 평가를 해야지 어떤 특정한 슬라이스에서 컷된 단면에서만 찾으시면 안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또한 이 라테랄 윈도우를 이제 형성을 할 때는 출혈을 피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인트라오세우스 아나스토모시스, 즉 동맥의 브랜치의 하방에 만들어라 라는 거고요. 아이디어란 위치와 사이즈가 중요합니다. 아까 제가 제 첫 단추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안테리어 버티칼 인시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안테리어 버티칼 인시전은 무조건 안테리어 보더부터 약 5mm 정도 최소 앞쪽에 만드셔야지만 전반적인 사이누스를 노출시키기가 편해집니다. 그런 다음에 윈도우를 형성을 하는 겁니다. 안테리어 마진 부위는 안테리어 보더로부터 약 2에서 3mm, 가능한 가깝게 형성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안테리어 쪽으로는 기구 조작이라 시야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이누스 플로어로부터도 약 2에서 3mm. 후방 쪽 마진은요, 윈도우의 포스테리어 마진은 내가 최종으로 식립하고자 하는, 즉 최후방 임플란트의 위치에 따라서 6번까지만 심을 건지 7번까지만 심을 건지 7번까지도 심을 건지에 따라 달라지게 되겠죠. 슈페리어 마진, 즉 라테랄 윈도우의 하이트는 충분히 크게 하시는 것이 기구 조작하는 데 유리합니다. 단 아테리를 건들지 않는다는 범위 내에서 하이트는 최소 5에서 10mm 정도 내에서 술자가 조절을 하시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 이렇게 형성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인페리어와 안테리어에 가능한 붙여서 라테랄 윈도우의 하이트는 최소 5mm, 경험이 많으신 분이라고 한다면 작게, 경험이 미숙하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좀 더 크게 하시는 게 좋고요. 근원신적인 폭경도 최소 10mm 이상 정도는 되셔야지만 기구 조작에 요리합니다. 작으면 작을수록 좋겠지만 여러 가지 면에 좋겠죠. 고리식재를 담아두기에도 유리하겠고요. 하지만 기구 조작은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환자들 보시면 저는 다수 치아에 임플란트를 심으면서 잔존골이 3mm 이하인 경우에는 라테랄 어프로치를 선호합니다. 고리식을 넣는 것도 그게 더 빠른 것 같고요. 그래서 이 환자는 26번, 27번 두 개의 임플란트를 식립하기 위해서 라테랄 어프로치를 계획을 했는데요. 난이도 굉장히 쉽습니다. 제가 난이도를 결정하는 여러 가지 팩터들이 있지만 첫 번째로는 안테리어 보더의 위치. 사이누스의 안테리어 보더가 5번의 디스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플랩을 크게 연장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겠죠. 안테리어 버티칼 인시전은 5번의 디스탈에 이렇게 주기로 계획을 했고요. 파노라마를 보면서 라테랄 윈도우는 이런 식으로 열어야지 계획을 했습니다. 안테리어 보더와 플로어에 붙여서. 그래서 이렇게 형성을 했습니다. 자, 그러고 나면 계획대로 그 위치에 계획된 사이즈들을 형성을 하고 나면 윈도우를 잘 형성하셨으니까 멤브레인 디태치도 쉬워집니다. 그런데 간혹 이런 경우에 우리가 실수를 많이 합니다. 이 환자는 14번과 15번에 발치를 시행을 하고요. 라테랄 어프로치를 통해서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기로 했는데요. 발치를 해놓고 보니까 기존에 무치약이었던 부위에만 라테랄 윈도우를 형성을 한 거죠. 버티칼 인시전은 좋은 위치에 잘 좋습니다. 발치하고 4번의 메지알, 즉 3번의 디스탈에 버티칼 인시전을 주고 충분하게 확장된 플랩을 열었는데요.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냐면 윈도우를 저기는 4번, 5번은 이미디어트 플레이스먼트를 하는 부위라고 생각을 하면 그쪽은 사이누스 플로어까지 거리가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은 사이누스와 연관이 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6번 부위에만 윈도우를 형성을 했어요. 이러고 나서 이제 윈도우를 띄어내고 기구 조작을 하다가 앓은 거죠. 앞쪽으로 안테리어 보더가 닿지가 않네? 그리고 다시 파노라마를 확인합니다. 그러고 갔더니 제가 윈도우를 너무 디스탈에 열은 거예요. 안테리어 보더는 4번의 메지알 쪽까지 연장되어 있는데 더 이상 라테랄 윈도우를 확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기구 조작을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멤브레인 찢어집니다. 그래서 다시 바로 윈도우를 열었거든요. 확장을 한 거죠, 앞쪽으로. 이렇게 하기 위해서 플랩을 크게 여셔야 된다는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 안테리어 버티칼 인시전의 위치가 제일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이러고 나서 봤더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기존의 윈도우를 열었던 곳을 통해서 박리를 했지만 디스탈 쪽으로는 박리가 잘 되죠. 하지만 앞쪽으로, 안테리어 쪽으로는 저렇게 디태치가 어렵다는 겁니다. 마우스 코너가 항상 베리어가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다시 윈도우를 형성을 하고 나서야 제대로 사이너스 멤브레인을 천공 없이 거상할 수가 있었던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주로 라테럴 윈도우를 무엇을 이용해서 만드냐면 전 이렇게 카바이드 버와 다이아몬드 버 두 가지를 이용을 했습니다. 현재는 카바이드 버 하나만 사용을 하는데요. 아직 나는 많이 해보지 않았어 라고 생각하시고 하시는 분이 계시다거나 아니면 나는 좀 멤브레인 찢어지는 게 너무 싫어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동일한 사이즈의 카바이드 버와 다이아몬드 버 두 가지를 준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4번 라운드 버 주로 사용합니다. 요즘은 좀 작겠다고 싶으면 2번 라운드 버도 사용을 하는데요. 많이 해보시지 않으신 분이라면 4번 라운드 버 사이즈가 딱 괜찮은 것 같습니다. 동일한 사이즈의 카바이드와 다이아몬드 버를 준비를 하고요. 제일 처음에 라테랄 월의 사이즈와 위치는 카바이드 버를 이용해서 스코어링을 해줍니다. 표면을 이렇게 만들어주고요. 그러다가 보면 코티칼 본이 막 다 갈려내고 나면 사이너스 멤브레인의 음영이 비쳐 보입니다. 약간 라이트하고 블루이시한 그런 음영이 비쳐 보인다면 코티칼 본이 거의 다 삭제가 된 거가 되겠죠. 이때 카바이드 버를 더 사용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다 보면 멤브레인이 혹시 손상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게 보인다면 멈추시고요. 다이아몬드 버를 이용해서 그 마무리를 해준다면 코티칼 본을 깨끗하게 삭제를 하고 사이너스 멤브레인을 보호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술자의 선호도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많이 해보시지 않으신 분이라면 이렇게 두 개를 준비하는 것도 좋습니다. 라테럴 윈도우를 형성을 하고 나서 이거를 처치하는 방법이 되겠는데요. 여러 가지 테크닉이 있고 김현정 원장님께서도 잘 소개를 해주셨는데 그라인딩 아웃 테크닉, 다이아몬드 버를 이용해서 다 갈아내는 테크닉인데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멤브레인도 써야 되고 갈다 보면 멤브레인이 손상되는 경우도 생기는 것 같고요. 제가 주로 쓰는 방법은 김현정 원장님과 마찬가지로 워러프 테크닉을 쓰게 됩니다. 인프렉처 테크닉 가장 처음에 소개된 방식이기 때문에 한동안 유행이 됐었죠. 하지만 저는 장점이 없는 것 같고요. 또 하나의 제가 이거를 싫어하는 이유는 라테럴 윈도우를 띄어내고 나서 사이너스 멤브레인의 색깔을 통해서 이게 패솔로직한지 아니면 두꺼운지 얇은지를 봐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가려진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저는 김현정 원장님과 마찬가지로 워러프 테크닉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런 다음에 다시 리포지셔닝을 해줘서 콜라겐 멤브레인을 사용하는 빈도수를 좀 줄여보고자 노력을 합니다. 자, 제가 생각할 땐 이게 심플하고 빠르고 훨씬 그 장점이 많은 술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사이너스 멤브레인에 대한 그런 다이렉트한 이밸류에이션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라테럴 윈도우를 형성을 할 때는 동일한 사이즈의 카바이드 버와 다이아몬드 버를 이용해서 만든다. 그리고 라테럴 윈도우의 사이즈와 위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사이너스 멤브레인을 엘리베이션 하는 거죠. 자, 사이너스 멤브레인을 엘리베이션 할 때는 가장 중요하게 기억해 하셔야 될 건 모든 사이너스 멤브레인 엘리베이션 키트, 기구들은 그 끝이 사이너스의 내면에 있는 골벽과 접촉을 하면서 즉 사이너스 안쪽에 플로어와 안테리어 보더와 디스탈 보더를 다 느끼면서 움직이셔야 된다는 겁니다. 즉 아래 그림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사이너스 멤브레이션 그 키트의 기구의 그 반대쪽 끝쪽 면이 사이너스 멤브레인을 부수적으로 들어 올린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절대 사이너스 멤브레인을 다이렉트로 밀어버리게 된다면 쉽게 찢어집니다. 사이너스 멤브레인은 그 두께가 굉장히 얇기 때문에 멤브레인에 다이렉트하게 텐션을 가해주게 되면 찢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절대 이렇게는 사용하지 마시고요. 그런 이유로 사이너스 멤브레인을 거상하는 기구의 끝이 굴곡도된 형태가 다양하게 있겠죠. 90도 꺾인 서거스터, 120도, 그리고 2번, 3번 꺾인 여러 기구들이 있는 게 이런 이유들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처음에 기구를 진입시킬 때부터 중간 단계, 최종 단계까지 항상 저 기구의 끝은 사이너스의 내면에 있는 골벽과 접촉을 한 상태에서 움직이시라는 걸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원장님만의 루틴을 정하시라는 거예요. 저는 제가 쓰는 루틴은 이겁니다. 디스탈에서부터 플로어, 그리고 메지알, 그런 다음에 저 안쪽에 팔라탈 쪽에 있는 메디알 월을 디태치를 해줍니다. 이게 저의 루틴 순서거든요. 왜냐하면 그 이유는 항상 디스탈 쪽으로는 시야가 좋고 기구 조작이 용이합니다. 걸리는 장애물이 없습니다. 하지만 플로어로 올수록 조금 더 이제 마우스 코너들이 걸리기 시작하고요. 앞쪽으로 가려다 보면 훨씬 더 마우스 코너나 립이 장애물로 작용을 합니다. 먼저 이렇게 라테럴 윈도우를 아이디얼한 위치에 아이디얼한 사이즈로 잘 형성을 해놓고 띄어내고 난 다음에요. 이제 멤브레인을 보시고
순서대로 원장님들만의 루틴대로 하시면 되겠는데,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루틴은 디스탈 쪽에서 플로우, 그런 다음에 안테리어, 메디알 쪽으로 오는 거죠. 그런 다음에 저 안쪽 깊은 팔라탈 쪽 월, 메디알 월로부터 멤브레인을 디태치를 해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됩니다. 즉 거상된 사이너스 멤브레인이 사이너스 플로어와 평행하게, 즉 사이너스 멤브레인의 하나의 루프의 형태가 되도록 해주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좋은 고리식제를 쓴다고 하더라도 이 고리식제가 뼈가 되기 위해서는 잔종 골벽과의 접촉이 좋아야 되겠죠. 우리가 고리식제의 내부로부터 본이 되는 게 아니고 잔종골과의 접촉 면적에서부터 고리식제의 센터 쪽으로 본이 차들어온다는 건 다 아실 겁니다. 아래에 보시는 거 두 개 그림을 비교를 해볼 때 파노라마상으로 봤을 때는 그런 사이너스 멤브레인의 거상된 양이 동일해 보이죠. 하지만 골 재생면에 있어서는 큰 차이를 보일 겁니다. 왜 그러냐면 골면과의 접촉 면적에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강조드리고 싶은 면은 이 메디알 월입니다. 대부분 저 안쪽까지 기구 조작이 어렵다고 판단을 해서 저 부분은 노출시키지 않고 플로어만 노출을 하게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라테랄 월을 이미 띄어냈기 때문에 그쪽으로부터 난 본셀들에 대한 서플라이는 없겠죠. 플로어를 통해서는 임플란트를 심을 거고, 본셀들에 대한 서플라이, 본포믹셀에 대한 서플라이가 좋은 면이 저 메디알 월이라고 생각합니다. 부가적으로 또한 저 메디알 월 쪽에서는 그레이터 팔라타인 아테로로부터 오는 부가적인 블러드 서플라이도 받을 수가 있겠고요.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저쪽을 충분하게 디태치를 시켜주라는 거죠. 평평한 기구를 이용해서 메디알 월, 팔라탈 쪽의 월을 충분히 디태치를 해서 여기를 노출을 시켜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잔종골 양이 적은 경우에 굉장히 임상적 유용성이 있는데요. 잔종골의 높이가 약 한 1에서 2mm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버코팔라탈 위드스도 굉장히 브로드하죠. 이런 경우에 임플란트를 이렇게 심었습니다. 저 메디알 월 쪽, 팔라탈 쪽을 최대한 노출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고요. 그래프트 머테리얼이 잔종 골벽과의 접촉 면적을 극대화해 줄 수 있다고 한다면 골 재생의 이용은 좋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새로운 코티칼 라이닝, 즉 새로운 사이너스 플로어가 형성되면서 그 하방으로 본 매로우가 잘 형성된 양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사이너스 플로어를 포함해서 메디알 월, 즉 팔라탈 쪽까지 충분히 연장을 해서 사이너스 멤브레인을 올려주자는 거죠. 자, 다음은 이제 임플란트 사이트 프리퍼레이션, 즉 드릴링이 되겠죠. 임플란트를 동시에 식립하고자 한다면 적절한 초기 고정력을 얻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안드리고 싶은 건 언더사이드 드릴링이죠. 내가 식립하고자 하는 임플란트의 직경보다 0.7에서 1.0 정도 작은 파이널 드릴을 사용을 하라. 즉 회사에서 가이드해주는 스탠다드 드릴링 프로토콜보다 한 단계나 두 단계 더 적게 언더 드릴링을 하시면 초기 고정력을 잘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임플란트 사이트 프리퍼레이션과 그래프트의 순서를 헷갈립니다. 다른 것들은 대부분 잘 하시거든요. 라테랄 윈도우를 만들고 멤브레인 거상하고 그러고 바로 이제 그래프트를 하세요. 이제 그러고 나서 드릴링을 하려다 보면 그래프트 머테리얼들이 다 흩날릴 수 있으니까 드릴링을 먼저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본그래프트를 하는 거죠. 본그래프트를 할 때는 술자의 선호도에 따라서 다양한 고리식제를 사용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신뢰성이 높은 사이너스 내부의 감염이나 수류 감염들을 다시 리뉴마타이제이션에 저항해줄 수 있는 충분히 예지성 있고 좋은 뼈이식제를 사용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그래프트 머테리얼을 이용해서 사이너스 내부를 채울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건 최소 비용으로 최대한의 그래프트 이펙트를 얻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그래프트 머테리얼을 패킹하는 방향입니다. 다운워드로 패킹을 하셔야지 뒤쪽으로 백워드나 그냥 업워드로 패킹을 하시게 되면 그래프트 머테리얼이 사이너스 멤브레인을 지속적으로 밀어올리면서 계속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패킹하는 방향을 아래쪽으로, 우리가 임플란트는 저 크레스트 쪽으로 식립할 거기 때문에 임플란트 주변으로 고리식제를 위치시켜야 되겠죠. 데드 스페이스 없이. 그러니까 아래쪽으로 다져 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또한 사이너스 멤브레인을 너무 과도하게 디태치를 해놓고 나면 채워야 될 스페이스가 많아집니다. 적당히 거상하고 아래쪽으로 패킹하면서 채우게 되면 충분히 좋아지겠죠. 자, 이제 임플란트 식립인데요. 임플란트 식립에 대해서는 좀 논란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잔종골이 적은 양에서 적은 케이스에서 라테럴 어프로치를 하는데 임플란트를 심으면 안 되고 딜레이드로 해야 된다. 여러 논쟁들이 있는 것 같아요. 같이 심어도 될까요? 아니면 딜레이드를 꼭 해야 될까요? 라테럴 어프로치를 해야 되는 케이스에서. 이전에 1990년대를 보면 그때는 잔종골이 5mm 이상이면 임플란트 식립은 사이너스 그래프트 하고 나서 8개월 있다 해, 아니면 3개월 있다 해 라는 얘기들이 많았었어요. 근데 최근에 논문들을 리뷰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잔종골의 하이트와 임플란트의 실패율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죠. 초기 고정력이 제일 중요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즉 우리가 적절한 그런 드릴링을 통해서, 즉 언더사이드 드릴링을 통해서 초기 고정력을 확보를 할 수 있고, 또한 초기 고정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최근에 나와 있었던 모든 대부분의 임플란트 시스템들이 대부분 테이퍼 바디이기 때문에 초기 고정력만 적절히 얻을 수 있다고 한다면 잔존 골량이 적더라도 임플란트를 굳이 딜레이드로 심을 이유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초기 고정력을 또한 15N 이상, 그리고 ISQ 밸류가 65 이상 나온다고 그런다면 굳이 또 서브머지 시킬 필요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중간중간 이 임플란트의 그런 스테빌리티를 체크해주기 위해서 초기 고정력이 15에서 20N 이상이 된다고 한다면 힐링 어바트먼트 체결합니다. 물론 상방에 어떤 템퍼러리 덴처를 쓰지 않는다는 가정하에요. 다음으로는 프라이머리 클로저가 되겠죠. 프라이머리 클로저 할 때는 운드가 열리게 되면 아무래도 잔존골 양이 적어서 라테럴 윈도우의 그런 위치, 라테럴 윈도우의 인페리어 마진 부분들은 수평절개선과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래서 그쪽이 열리지 않도록 텐션 프리한 프라이머리 클로저, 필요하다면 페리오스탈 릴리징 인시전도 해줄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크레스탈 인시전 라인은 매트리스 수처, 호리존탈 매트리스 수처나 크로스 매트리스 수처를 이용해서 타이트하게 봉합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는 타이트하게 열리지 않도록 봉합을 해줍니다. 지금까지 제가 인시전부터 라테럴 윈도우를 형성하는 방법, 그리고 임플란트 식립할 때 드릴링하는 방법, 그리고 임플란트 식립하는 방법, 그리고 그래프트 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순서별로 원포인트의 중요한 것들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것들을 기억하면서 제가 준비한 동영상을 하나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6번 부위, 잔존골 양이 한 2에서 3mm 정도 됐던 케이스가 되겠고요. 자, 보시면 제가 안테리어 버티컬 인시전을 4번에 디스탈 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6번에 싱글 임플란트 하나 심는데 안테리어 버티컬 인시전을 저렇게 앞쪽에, 왜냐면 이 환자의 사이누스의 안테리어 보더가 5번의 메지알 쪽까지 연장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저 6번 싱글이니까 5번의 디스탈의 버티컬 인시전, 7번의 메지알의 버티컬 인시전 이렇게 주시게 되면 플랩을 열고 나서 확인해 봤을 때 이제 더 이상 수정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첫 단추를 굉장히 잘 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플랩을 조심스럽게 엽니다. 발치한 지가 약 3개월 정도 지난 사이트고요. 심한 치주 질환 때문에 발치를 했던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라테럴 월을 광범위하게, 와이드하게 노출을 해놔야지만 우리가 라테럴 윈도우를 수정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겠죠. 플랩을 작게 열어놓고 나중에 수정을 하려다 보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수직 절개선의 직하방에 라테럴 윈도우가 형성되게 되면 아무래도 운드 힐링 과정 중에서 노출되거나 그로 인해서 컨타미네이션을 통한 인펙션이 쉬워지겠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까 제가 파노라마를 못 보여드려서 그렇지만 사이누스의 안테리어 보더가 5번의 메지알까지 연장되어 있기 때문에 저쪽에 라테럴 윈도우의 안테리어 마진을 5번의 에이펙스 쪽까지 연장을 시켜서 열고 있습니다. 그런 심적인 폭경은 약 10에서 15mm 정도. 근데 이 환자는 싱글 임플란트를 식립하기 때문에 10mm 정도 열었고요. 하이트는 한 5에서 7mm 정도 여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블루이시한 휴가 보이게 되면 코티칼 본이 거의 다 삭제가 된 거기 때문에 저렇게 띄어냅니다. 아웃 프랙처를 시켜주게 되겠고요. 그를 통해서 사이누스 멤브레인에 대한 다이렉트한 그런 이밸류에이션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핑크이시하게 보인다는 건 사이누스 멤브레인이 나쁘지 않다는 겁니다. 그레이시하게 보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굉장히 얇다는 뜻이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멤브레인 세퍼레이터, 마치 버섯처럼 생긴 걸 이용해서 라테럴 윈도우의 마진을 따라서 먼저 디태치를 해주고요. 디스탈부터 플로어, 그리고 앞쪽에 안테리어 쪽, 메지알 쪽으로 오면서 조금씩 점진적으로 해줍니다. 항상 본을 느끼시려고 하시고요. 지금 앞쪽으로 갈 때 이 기부의 중간 부분이 마우스 코너에 걸리는 걸 보실 겁니다. 하지만 디스탈로 갈 때는 걸리는 게 없죠. 이렇게 조금씩 우리가 크리스탈 어프로치를 할 때 수학 거상을 하게 된다면 점진적으로 0.5cc, 1.0cc 해주는 것처럼 동일한 방식입니다. 자, 이렇게 안테리어 쪽 해주고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저 깊은 쪽에
메디알 쪽으로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즉 팔라탈 쪽이죠. 자, 그러고서 드릴링을 해주게 되는데요. 드릴링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언더사이드 드릴링을 해줍니다. 자, 드릴링을 하고 난 다음에 그래프트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프트를 하고 드릴링을 하면요, 그래프트 머티리얼 다 흩날리게 되거든요. 자, 이제 드릴링이 끝났습니다. 5.0 직경을 식립을 했는데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건 가이스트리의 바이오스가 되겠습니다. 자, 이 비싼 바이오스를 이용해서 우리가 최대의 이펙트를 얻으려면 그냥 무턱대고 밀어넣으면 끝도 없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사이너스 멤브레인 적당히 디태치하고요. 제가 패킹하는 방향을 한번 보세요. 임플란트가 식립될 게 저 아래쪽 플로어 쪽이기 때문에 그쪽에 맞춰서 넣어줍니다. 그리고 김현정 원장님께서도 말했지만 어느 정도 저항이 느껴지면은 그래프트를 멈추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저항이 느껴진다기보다 고리식재를 패킹했을 때 약간의 리바운싱이 느껴진다는 건 어느 정도 다 찼다는 뜻이거든요. 특히 바이오스 같은 경우엔 공간 유지 능력이 우수하기 때문에 오버그래프팅 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딱 내가 패킹하면서 저 정도의 리바운싱이 보이면 아, 이제 거의 다 채워졌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나는 좀 어차피 우리가 바이오스와 같은 이종고리 식재는 그람 단위로 공급이 됩니다. 질량 단위로 공급되기 때문에 그 입자의 사이즈에 따라서 부피가 달라지게 되거든요. 그래도 저는 스몰 사이즈를 좀 선호하는데, 뭐 논문이나 이런 걸 보면은 라지 파티클을 쓰는 게 훨씬 더 유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유리한 이면은 라지 사이즈 파티클을 쓰면 동일한 0.25g으로도 얻을 수 있는 볼륨이 한 0.75cc 정도가 되기 때문에 좋고요. 그만큼 많은 볼륨이 나올 수 있다는 건 데드 스페이스가 많기 때문에 신생골이 채워질 수 있는 스페이스가 많다는 뜻이죠. 그래서 동일 비용으로 맥시멈 이펙트를 얻고자 하신다면 라지 파티클을 선택하는 것도 하나의 팁이 될 수는 있겠지만, 저는 저의 지극히 개인적인 선호도인데 멤브레인에 대한 어떤 혹시 모를 찢어질, 천공의 가능성 때문에 저는 스몰 파티클을 선호합니다. 라지 파티클이 아무래도 파티클 입자 자체가 좀 크기 때문에 패킹하는 과정 중에서 멤브레인에 어떤 상처가 되지 않을까, 이건 저의 지극히 개인적인 그냥 선입견입니다. 그래서 저는 좀 비용이 들더라도 스몰 파티클을 이용해서 타이트하게 패킹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뭐 패킹을 할 때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 루즈 패킹을 하는 게 낫다, 바이오스 같은 경우에는, 아니면 타이트 패킹을 하는 게 낫다고 하지만, 제가 안강규 교수님한테 배우고 했을 때는 타이트 패킹을 하는 것이 훨씬 더 바이옵시 결과가 좋았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스 입자 자체가 워낙 내면의 그 포로시티 자체가 좋고 블러드와 본셀들을 잘 하면서 좋은 스캐폴드 역할을 할 수 있게 디자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뭐 어설프게 패킹한다, 타이트하게 패킹하나 큰 차이는 안 보이는 것 같지만, 저는 그냥 타이트하게 패킹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제 수처는 파필라 부위에 키 부위부터 잡아주고 나머지 수처에서 마무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이 케이스에서는 초기 고정력이 15N 이하였기 때문에 서브머지를 과감히 결정을 했던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수처는 넘어가도록 하고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준비한 내용이 사이누스 라테럴 어프로치의 원포인트 레슨이 되겠습니다. 절개부터 임플란트 식립까지 혹시 그런 수술을 해야 될 케이스가 있다고 한다면 이 영상이 원장님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